집신이나 팔던 가난한 집 아이가 황제의 수레를 타겠다고 선언했고 수십 년 뒤 그 선언을 실제로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도망치고 빼앗기고 처자식까지 잃으면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이 남자의 이야기는 착한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헛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유일한 사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착한 척 연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수하게 착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정사 삼국의 실제 기록을 토대로 유비라는 인물의 진짜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꺼내보겠습니다. 유비는 유주 탁군 탁현 출신으로 한나라 황실의 먼 후손이었는데 조상이 제후 자리를 잃고 탁현에 정착하면서 황족이라는 이름만 간신히 붙들고 수백 년을 버텨온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유음은 현령까지 올랐고 아버지 유홍도 관직을 가졌으나 유비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이 급격히 기울었고 어린 유비는 어머니와 함께 집신을 팔고 돗자리를 짜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비의 집 동남쪽에 높이가 5장이 넘는 뽕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 황제의 수레 덮개처럼 우뚝 솟아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범상치 않다고 수군댔다고 합니다. 어린 유비는 같은 일족 아이들과 그 나무 아래서 놀면서 나는 반드시 깃털로 장식된 황제의 수레를 탈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는데 작은아버지 유자경은 가문을 멸하려 하느냐며 세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집신이나 팔던 가난한 집 꼬마가 황제 운운했다는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유비가 어린 시절부터 보통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꿈을 꾼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선언했거든요. 유비가 15살이 되자 어머니가 그를 공부시키기로 결심했는데 같은 일족인 유덕연 그리고 훗날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는 공손찬과 함께 탁군 출신의 유명한 학자 노식 밑에서 배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비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책 읽기를 매우 싫어했고 개와 말을 좋아했으며 음악과 아름다운 옷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돈까지 대줘서 보낸 유학 과정에서 공부는 안 하고 멋부리는 데만 빠져 있었던 셈인데 그럼에도 그곳에서 공손찬과 쌓은 우정이 나중에 유비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유비의 외모에 대한 기록도 꽤 흥미롭습니다. 키가 7척 5촌이었고 손을 늘어뜨리면 무릎까지 닿을 정도로 팔이 길었으며 귀가 너무 커서 스스로 눈을 돌려 자기 귀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격은 말수가 적고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웠으며 기쁨과 화가 얼굴에 잘 드러나지 않는 포커페이스였는데 이 차가운 겉모습과 달리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유의 매력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따르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상국의 큰 상인 장세평과 소상은 말을 팔러 탁군을 돌아다니다가 유비를 보고는 뛰어난 인물이라 여겨 많은 돈과 재물을 아낌없이 줬는데 집신 팔던 청년이 갑자기 거상에게 투자받은 셈이었습니다. 황건적 반란을 계기로 유비는 무리를 이끌고 토벌에 참여해 공을 세웠고 안희현의 현위에 임명되는데 바로 여기서 유비의 진짜 성격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감찰관 도구가 공적인 임무로 현에 도착했을 때 유비가 만남을 청했는데 도구가 만나주지 않으려 하자 유비는 그 자리에서 곧장 도구를 포박하고 장 200대를 때린 다음 관직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소설 삼국지 연위에서는 이 장면을 장비가 한 것으로 바꿔놨지만 실제로는 유비가 직접 한 일이었습니다. 평소 말수 적고 온화하다던 유비가 감찰관을 잡아다 곤장 200대를 때리고 도망쳤다는 이 기록은 유비가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이후 유비는 여러 전투에서 활약을 이어가다 학업동문 공손찬에게 의지했고 공손찬의 도움으로 청주 자사 전해 밑에서 전공을 쌓아 마침내 평원의 상에 임명됩니다. 평원의 상으로 있을 때 평원 백성 유평이라는 자가 자객을 보냈는데 그 자객이 유비에게 접근했더니 유비가 자신이 죽이러 온 사람인 줄도 모른 채 극진하게 대접해줬다고 합니다. 자객은 차마 손을 쓰지 못하고 결국 사실을 털어놓은 뒤 떠났다고 하는데 유비가 워낙 사람을 잘 대접해서 오히려 자객의 마음이 녹아버린 겁니다. 조조가 서주를 공격하자 도겸이 지원을 요청했고 유비는 병사 수천 명을 이끌고 서주로 향합니다. 도겸은 유비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직속 병사 4,000명을 내줬고 유비는 단숨에 만여 명의 병력을 갖추게 됩니다. 도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유비가 아니면 서주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말을 남기자 서주의 유력자들이 유비를 서주목으로 추대했고 처음에 유비는 거절하는 제스처를 취했으나
공윤까지 나서서 설득하자 마침내 서주 목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조는 표를 올려 유비를 진동 장군에 임명했으니 어제의 적이 오늘의 상관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원술이 공격해오는 사이 부장 조표가 반란을 일으켜 여포를 맞아들이면서 하비성 내부가 혼란에 빠졌고 유비는 군량까지 다 떨어져 군인들끼리 서로를 잡아먹는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립니다. 결국 유비는 여포에게 항복을 청했고 소패에 주둔하며 다시 병사를 만여 명이나 모으며 세력을 키웠는데 두려움을 느낀 여포가 직접 출병해 공격해오자 유비는 조조에게 도망칩니다. 조조는 군량과 병사까지 더해준 뒤 여포를 치게 했고 마침내 하비성을 포위해 여포를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사로잡힌 여포가 목숨을 구걸하며 조조가 잠시 머뭇거리자 유비가 나서서 여포를 죽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포는 유비를 향해 이 아이가 가장 믿을 수 없는 놈이라고 외쳤는데 이 한 장면이 유비라는 인물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조조 진영에 합류한 유비를 두고 부하들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조조는 거절하고 유비를 예주목의 좌장군까지 임명했는데 어느 식사 자리에서 조조가 오늘날 천하의 영웅은 그대와 나 조조뿐이라는 말을 꺼냈고 유비는 그 말에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천하의 유비가 젓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당황했다는 이 기록은 조조 앞에서 유비가 얼마나 긴장 속에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08년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형주로 내려오자 유표의 차남 유종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해버렸고 유비는 이 사실을 조조의 군대가 코앞까지 왔을 때에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주 백성 수만 명이 유비를 따라 함께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백성들을 버리고 빨리 강릉으로 가야 한다고 재촉했을 때 유비는 큰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이 결정이 유비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장면이 됩니다. 결국 당양의 장판에서 조조의 기병 5천이 유비를 따라잡았고 유비는 수십 길을 거느리고 가까스로 도망쳤으며 처자식은 또다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후 제갈량을 손권에게 보내 연합을 성사시켰고 적격에서 조조의 대군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적격대전이 바로 이 전투이고 조조는 이 패배로 남쪽 진출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전투 이후 유비는 형주 남부 내 군현을 손에 넣었고 손권의 여동생과의 결혼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면서 확실한 거점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명목상 손권에게 형주 일부를 빌린 형태였는데 이 빌린다는 표현이 나중에 오나라와 큰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212년 유비는 익주 땅 주인인 유장의 초청으로 촉당에 들어가는데 유장은 북쪽 세력과 갈등을 빚고 있었고 유비에게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유장은 유비를 극진히 대접하며 3만 명이 넘는 병사와 군량까지 내줬는데 정작 유장의 참모들 상당수는 이미 유비를 돕기로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유비가 익주 공략을 선언하고 유장과 단절하자 유장 측에서는 처음부터 이 늑대를 방에 들인 것이 잘못이었다는 탄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같은 한 황실 종친인 유장을 몰아내는 행위였기에 이 대목에서 유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지금도 의견이 갈립니다. 익주 공략 과정에서 지략과 방통이 전투 중 전사하는 큰 손실이 있었고 유비는 즉시 제갈량과 장비, 조운을 형주에서 불러들여 전선을 강화했습니다. 214년 마침내 성도를 포위했고 유장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복을 선택합니다. 유비는 유장에게 직위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내보냈는데 죽이지 않고 예우한 이 결정도 유비식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익주를 손에 넣은 유비는 이제 천하를 다툴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219년 유비는 한중을 놓고 조조와 직접 맞붙습니다. 황충이 정군산에서 조조의 맹장 하후연을 기습해 전사시켰고 조조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반격에 나섰으나 유비는 험한 지형을 이용해 버티며 조조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조조는 닭갈비라는 뜻의 계륵이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퇴각했고 유비는 한중을 확보한 직후 한중왕을 자처하며 조조, 손권과 대등한 세력임을 천하에 선언합니다. 한중왕이 된 직후 관우가 형주에서 조조 세력의 거점인 번성과 양양을 공략하며 조조의 증원군 수만 명을 수공으로 섬멸하는 놀라운 전과를 올렸는데 바로 그 순간 오나라가 뒤통수를 쳤습니다. 손권이 여몽을 내세워
광우의 본거지 형주를 기습해 무혈 점령한 것인데, 광우는 맥성에서 포위당한 끝에 결국 사로잡혀 처형됩니다. 30년 넘게 침식을 함께하고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이 죽은 것이니 유비가 받은 충격은 엄청났을 것이고, 여기에 형주라는 전략 요충지까지 잃었으니 유비와 제갈량이 함께 그렸던 천하 전략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 셈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듬해인 221년에는 장비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관우의 복수전을 준비하느라 부하들에게 짧은 기간 내에 상복용 흰 갑옷과 흰 깃발을 만들어 오도록 닥달하던 장비는 부하 장달과 범강에게 잠을 자다가 암살당했는데, 유비가 장비에게 형벌로 사람을 다스리고도 그 사람을 가까이 두면 언젠가 화를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는 말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두 팔이 잘린 것과 같은 상황에서 유비는 바로 그 상태로 오나라에 대한 복수전을 밀어붙입니다. 221년 황제로 즉위하고 나라 이름을 한 연호를 장무라 정한 유비는 제갈량과 조운을 포함한 신하들의 강한 반대를 모두 물리치고 오나라 원정에 나섭니다. 처음에는 기세가 대단했고 오나라는 수세에 몰렸는데 222년 여름 이릉에서 오나라의 육손과 정면으로 맞붙게 됩니다. 육손은 유비가 험한 지형에 진영을 길게 늘어뜨린 채 주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름이 되어 유비의 군대가 지치기를 기다린 끝에 불을 이웃해 한꺼번에 수십 곳을 태워버렸습니다. 유비의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유비는 간신히 탈출해 백제성까지 도망쳤는데, 이 이릉 전투의 패배로 촉한의 정예 병력 상당수가 소멸됐고 유비 본인도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듬해인 223년 백제성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직전 유비는 제갈량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남깁니다. 그대의 재주는 조비보다 10배는 낫고 반드시 큰 뜻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며, 태자가 보필할 만하면 보필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대가 직접 나라를 이끌라고 했는데, 제갈량은 몸이 다하도록 충절을 다하고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키겠다고 대답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유비가 이 말을 진심으로 한 것인지 제갈량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수사인지는 지금도 해석이 다양한데, 결과적으로 제갈량은 유비의 아들 유선을 끝까지 보좌했고 직접 권력을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223년 유비가 세상을 떠나고 17살의 유선이 황제 자리에 올랐을 때 촉한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릉 전투에서 정예 병력을 거의 다 잃었고 형주는 이미 오나라 손에 넘어갔으며 남쪽 이민족들은 촉한이 흔들리는 틈을 타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떠안은 채 나라를 이끌어야 했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나라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비가 그토록 원수처럼 여겼던 오나라와 다시 손을 잡아야 했던 것은 촉한 혼자서는 위나라를 상대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때문이었고, 이 결정이 촉한이 수십 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225년 제갈량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남쪽 원정에 나섭니다. 오늘날 윈난 지역에 해당하는 남쪽 지방의 맹획이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이 원정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7번 잡고 7번 풀어줬다는 7종7금입니다. 정사에는 이 숫자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맹획을 죽이지 않고 달래서 마음으로 복종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 스스로 따르게 만드는 것, 이건 유비가 평소 온 방식과 완전히 같습니다. 제갈량이 유비에게서 배운 게 바로 이거였을 겁니다. 남쪽을 평정한 뒤 제갈량은 본격적으로 북쪽 공략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 유명한 출사표가 바로 이 시점에 나옵니다. 227년 제갈량이 유선에게 올린 이 글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문장 중 하나로 꼽히는데, 선제 유비가 삼고초려로 자신을 찾아와 맡겨준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을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유비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이 그 글 전체에 녹아 있었습니다. 1차 북벌에서 제갈량은 서쪽 변경 지방으로 나아갔고 주변 세 군현이 순식간에 촉한에 호응했습니다. 위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는데, 이때 제갈량이 마속을 보내 길목을 막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속은 제갈량의 지시를 무시하고 산 위에 진영을 쳤다가 위나라의 명장 장압에게 수원이 끊기는 최악의 패배를 당했고,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베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가장 아끼는 부하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이 결정이 제갈량 군법의 상징이 됐는다. 그게 또 유비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유비는 사람을 잃지 않으려 했고 제갈량은 원칙을 잃지 않으려 했거든요. 두 사람이 닮은 듯 달랐던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1차 북벌 실패 이후에도 제갈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28년 2차 북벌을 단행했으나
군량 부족으로 철수했고 229년 3차 북벌에서는 무도와 은평 두 군현을 빼선거를 성과를 올렸습니다. 231년 4차 북벌에서는 위나라의 사마이와 정면으로 맞섰는데 제갈량의 군대가 워낙 강하자 사마이는 성벽 안에만 틀어박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갈량이 사마의에게 여자 옷을 보내 수치심을 자극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있는데 싸움에 나오게 만들려는 심리전이었지만 사마이는 꿈쩍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북벌도 군량 조달을 책임졌던 이평이 보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제갈량은 이평의 직위를 박탈하고 평민으로 강등시켰습니다. 234년 5차 북벌이 시작됩니다. 제갈량은 10만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오장원으로 나아갔고 손권도 동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감행하며 위나라를 양면으로 압박했습니다. 제갈량은 장기전을 준비하며 오장원 일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군량을 자급자족하려 했는데 사마이는 이번에도 수비만 하며 버텼습니다. 두 군대가 오장원에서 수개월째 대치하는 동안 제갈량의 몸은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그해 가을 제갈량을 진중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54이었습니다.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불태운 사람이 그 약속을 끝내 완성하지 못한 채 눈을 감은 것이었는데 촉한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유비가 죽었을 때보다 어쩌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제갈량이 떠난 자리를 장환이 이어받았고 그 뒤를 비이가 받으면서 촉하는 외형적으로는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유선이라는 황제의 존재가 이 균열의 핵심이었습니다. 유선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철저히 그를 믿고 따랐지만 제갈량이 죽고 나서는 황관 황호를 총애하기 시작했고 황호는 조정의 인사 문제에 서서히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황호를 탄핵하려 했던 장군 강유는 번번이 막혔고 결국 수도를 비우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북벌을 계속 이어갔는데 이게 오히려 촉한의 국력을 갉아먹는 부작용이 됐습니다. 강유는 제갈량의 뒤를 이어 북벌의 불씨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253년부터 262년까지 거의 매년 북벌을 단행했는데 전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군량 부족이나 위나라의 지구전에 막혀 성과 없이 돌아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촉한의 인구와 국력이 위나라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으니 공격하는 쪽이 훨씬 더하는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도 북벌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강유는 유비와 제갈량이 평생 지킨 한 황실 부흥이라는 기치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명분이 없어지는 순간 촉한이라는 나라 자체의 존재 이유도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위나라에서는 사마이의 뒤를 이어 사마소가 권력을 쥐면서 황제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군사력과 경제력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263년 사마소는 결국 대규모 원정을 결정합니다. 등해와 종해가 각각 다른 방향에서 촉한을 압박하는 전략이었는데 강유는 검각이라는 험한 요충지에서 종해의 대군을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등해였습니다. 등해는 아무도 군대가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은평의 험로를 실제로 통과해버렸고 병사들이 절벽에 나무를 엮어 길을 만들며 산을 넘은 끝에 면죽에 도달해 촉한의 정예 병력을 격파했습니다. 성도를 지킬 군대가 없었고 유선은 결국 항복을 선택합니다. 유선이 항복 문서를 들고 스스로 묶인 채 등해 앞에 나타났을 때 강유는 아직도 검각에서 종해의 군대를 막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미 무너진 것을 알게 된 강유는 항복하는 척하면서 종해를 이용해 위나라를 뒤집으려는 마지막 계략을 꾸몄지만 이것도 실패로 끝나며 강유는 혼란 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촉한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비가 뽕나무 아래서 황제의 수레를 타겠다고 선언한 지 약 100년이 흐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비라는 인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록을 통해 드러나는 유비는 여러 얼굴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감찰관을 잡아다 곤장 200대를 때리고 도망친 사람이기도 했고 수만 명의 백성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도망 속도를 늦춰 적에게 따라잡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형제처럼 여긴 관우를 잃고 나서 나라 전체의 전략적 판단보다 복수심을 앞세워 대군을 이끌고 나섰다가 일흥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같은 한 황실 종친인 유장을 몰아낸 사람이었지만 목숨을 구걸하는 여포에게
죽이라고 조언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착하다는 것과 영리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유비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관리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 이미지가 워낙 진심에서 나온 것이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유비가 그 이미지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실제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고, 젓가락을 떨어뜨릴 만큼 두려워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비의 생애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는다. 잃고 다시 모은다는 것입니다. 서주를 잃었고 다시 모았습니다. 처자식을 잃었고 다시 찾았습니다. 형주를 잃었고 입주를 얻었습니다. 관우와 장비를 잃은 뒤로는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없었고, 일릉에서 정의 병력을 통째로 잃은 충격은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잃는 것에 단련된 사람이었지만 그 단련에도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유비의 가장 인간적인 면모는 그 마지막 패배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비가 백제성에서 제갈량에게 남긴 말은 두고두고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태자를 보필할 만하면 보필하고, 그렇지 못하면 직접 나라를 이끌라는 말을 정말 진심으로 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군주가 신하에게 그런 말을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생각하면 유비가 제갈량을 어떤 존재로 여겼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갈량이 그 말을 들고도 권력을 차지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유선을 보좌했다는 것은 유비가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증명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삼국지를 다루는 수많은 이야기에서 조조는 뛰어난 현실주의자이고 유비는 이상주의자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사 기록을 꼼꼼히 보면 유비가 순수한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현실을 정확히 읽으면서도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 원칙을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는 냉정하게 사람을 버리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유비의 실제 모습에 훨씬 가깝습니다. 착하다는 평가와 냉정하다는 평가가 동시에 가능한 인물, 그래서 지금도 유비는 쉽게 단정되지 않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집신을 팔던 아이가 황제가 되는 이야기를 단순히 입지전적인 성공 스토리로 읽으면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황제가 죽기 직전까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끝내 완성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사람들이 그 이후 어떻게 그의 뜻을 이어가려 했는지까지 봐야 유비라는 인물이 왜 천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촉하는 망했지만 유비의 이름은 망하지 않았고, 그게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말일지도 모릅니다.